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또 주식이 널리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매니저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에이전시 프로블럼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 매니저 리얼리즘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돌프 벌과 가디너 민스가 공동 저술한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라는 책은 회사의 컨트롤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벌과 민스는 이 저서에서 회사의 컨트롤은 결국 회사의 이사선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에게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컨트롤을 실제로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는 그 회사와 관련하여 5종류의 컨트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가지 종류 중 첫 번째는 주주가 100%를 소유하고 있는 complete ownership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 사실상 그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컨트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세 번째는 control through legal device without majority ownership.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리갈 디바이스를 통해서 컨트롤을 보유하는 경우가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보통 피라미드이라고 표현하죠.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핵심은 자신들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통해서 다른 기업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하고요. 또 그런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또 그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업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이 피라미드 내에 들어온 모든 기업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규모에 비하면 실제로 이들이 투자한 그 자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투자를 하고도 그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형태는 마이너리티 컨트롤입니다. 즉 50%에 미달하는 지분을 가지고서도 컨트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죠. In the absence of organized opposition from the remainder. 그러니까 나머지 50.1%가 사실은 organized 돼 있지 않,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반대 세력을 형성하지 못해서 50%에 미달하는 지분을 가지고도 마이너리티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매니지먼트 컨트롤입니다. 매니지먼트 컨트롤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Where ownership is so widely distributed that no individual or small group has an interest large enough to dominate the affairs of the company. 그러니까 그 주식 소유가 정말 그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전부 소액주주들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도 이 주도할 만한 세력이 없는 경우죠. 통상 소액주주는 주총에 나타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오더라도 주총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올린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런 종류 회사에서는. 다시 말하면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올린 안건이나 정책을 그저 통과만 시켜주는 통과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The existing management will be in a position to become a self-perpetuating body. 그러니까 기존의 매니저들이 자기를 다시 재선임하고 퇴선임하고 해서 self-perpetuating body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하고 5하고를 비교해 보시면요. 그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차이는 뭐냐면 4번의 경우에는 그래도 누군가는 그 significant shareholding ratio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번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매니지먼트가 컨트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와 5의 차이는 4의 경우에는 그 마이너리티 쉐어홀더가 컨트롤하는 거고요. 5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할 쉐어홀더조차 없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벌과 민스는
이렇게 컨트롤을 5종류로 분류를 한 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상위 200개 non-banking 컴퍼니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숫자상으로는 44%, 그리고 이제 총 자산 규모로 한다면 58%가 매니지먼트 컨트롤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숫자상으로 21%, 그리고 자산 규모상으로는 22%가 were controlled by legal device involving only a small proportion of ownership.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65% of the companies and 80% of their combined wealth was being controlled by management or legal device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dispersed ownership combined with shared passivity. 그러니까 주식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이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요. This leads to a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with control substantially residing in the managers.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면서 회사의 컨트롤은 substantially residing in the managers. 사실상 매니저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매니저 리얼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리얼리즘은 단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 소유가 분산됨으로써 주주들이 다 같이 수동적, 소극적이 되어버린다는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분율이 높은 주주들은 자기들이 걸려있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 경영에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들이 이사에 선임되도록 선임권 행사하고 또 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이사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지분율이 낮아질수록 사실 무관심하고 태평해질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배짱인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우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이제 와인 축제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다 커다란 그 와인 배럴을 갖다 두고요. 각자가 그 좋은 와인을 한 병씩 가지고 와서 거기다 부어서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충분한 와인을 그 축제날 먹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래 뭐 이렇게 큰 통에 내가 한 병 정도 물을 갖다 탄들 뭐 표시나 나겠냐. 저기 이제 저 와인 통에 저 와인 배럴이 이제 정말 엑설런트 와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내가 물 한 병 붓는다고 별 상관이 없겠지. 이러면서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축제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와인 배럴에 있는 그 와인을 따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을까요? 맹물이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소유가 분산돼 버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분은 적은데 뭐 나 하나쯤 그 신경을 안 쓴다고 별일 있겠어? 하고 다 같이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이제 매니저 리얼리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주들이 아무도 회사에 대해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결국 경영진의 행태는 이렇게 될 거라고 벌과 민스는 경고했습니다. Management would rather avoid the profit maximization objective required by the shareholders in favor of the goals of their own. 즉 경영진은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목표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인 목표를 더 우선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벌과 민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후 1981년 herman이 Corporate Control, Corporate Power라는 그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매니저 리얼리즘의 현상을 재점검, 재평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herman은 벌과 민이 우려했던 그 우려와는 다소 상충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herman에 따르면 매니저 리얼리즘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매니저들이 그냥 무조건 사익 추구로 치닫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herman에 따르면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력의 원천은 회사의 고위직 임원이라는 그 직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일종의 그 strategic position, 전략적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러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 발판 내지는 디딤돌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주의 지분 자체가 지배력의 원천은 아니고요. 회사에 대한 컨트롤의 원천은 strategic position이라는 거죠. 그리고 허만은 컨트롤과 constraint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허만에 따르면 이제 컨트롤이 the power to make the key decisions of a company. 그러니까 회사의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이제 컨트롤인데 반면에 constraint라는 것은 그 컨트롤의 일종이긴 하지만 요건 이제 약간 제한된 권력인 거죠. 그래서 a power to limit certain choices.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권한.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해라라고 선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또는 이제 단지 좁은 범위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제한적인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constraint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의 컨트롤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이러한 범위 내로 제한을 받는 권한이라는 의미로 constrained managerial contro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회사에 대한 컨트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컨트롤은 매니저에게 있는 거는 맞는데 그때 매니저가 누리는 이 컨트롤은 constrained managerial control이라는 거죠. 제한된 권력이라는 겁니다. 허먼에 따르면 벌과 민스는 managerial power의 제약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단지 컨트롤이 있다, 없다로만 구분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중간 단계 constraint managerial control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허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허먼이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financial institutions, 금융기관들은 이제 디렉트 컨트롤 행사하는 경우는 현저히 감소했지만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컨스트레인트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더라 라는 게 허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로 말미암아 경영진이 컨트롤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도 경영진이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익을 추구할 수는 없고 그들이 회사에 대해서 행사하는 컨트롤은 constrained managerial control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니지먼트 컨트롤이 발생하는 회사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경우에도 그 주주들이 지배하는 그 회사에 못지않게 여전히 profitable growth, 즉 이윤을 발생시키는 성장을 추구하더라 라는 것이 이제 허먼의 결론이었죠. 그렇다면 매니저들이 주주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매니지먼트 컨트롤 상황에서 여전히 profitable growth를 추구하는 그 이유는 뭘까? 그거에 대해서 허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was partly due to an internalization of profit maximization criteria in corporate culture and internal operating rules. 즉 기업 문화에 내재화된 이익 극대화 기준 그리고 내부 운영 규범 덕택이다라는 것이 이제 허먼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논리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못하는 역할을 내부 통제 기준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게 경영 철학 내지는 기업 문화 안에 녹아들게 되면 경영진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범주 내에서 즉 그러한 경영 철학 내지는 기업 문화라는 틀 안에서만 행동하게 되므로 주주들이 직접 경영진을 통제하는 경우 못지않게 퍼스널 유틸리티, 즉 자신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주주 가치 극대화로 이어지는 회사의 이익 추구를 행동의 목표로 삼게 된다는 거죠. 주식의 소유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산되면서 소유와 경영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경영진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화두에 연결됩니다. Corporate Governance Debate와 Social Responsibility Debate죠. 자,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경영진이 거대한 코퍼레이트 파워를 누리는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기업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기업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기업들과 관련된 코퍼레이트 파워는 보통 사람들이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크지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그러한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게 정치적이든 아니든. 그래서 uncontrolled power is seen as lacking moral legitimacy.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그거는 도덕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원래 주식회사가 태동할 때 예상했던 경영진의 권한은 uncontrolled power는 아니었죠.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주주들이 통제를 받는 경영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주식이 분산되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자, 이들의 매니저리얼 파워는 사실상 통제를 받지 않는 권한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죠. 게다가 이들의 코퍼레이트 파워 행사는 그 회사의 주주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raises important questions as to whether there are sufficient controls on managerial power. 그래서 매니저리얼 파워를 통제하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바로 Corporate Governance Debate입니다. 반면 Social Responsibility Debate는 이사들에게 그 회사의 이익 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충실 의무를 부과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면 과연 회사의 이익이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Corporate Governance Debate는 What system is there to ensure that the providers of capital get any return on their investment? 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회사는 결국 a collection of assets which fall under the control of the managers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개략적으로 회사라는 것은 결국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그 자산의 집합인 거죠. 근데 이 collection of assets의 원천은 결국 shareholder입니다. The assets have arisen from capital contributions from the shareholders. 거기다 뭐 추가적으로 더 오는 건 retained profit 그리고 이제 빌린 자금 inputs made by creditors죠. 크레디터의 경우에는 회사가 solvent한 경우에는 대체로 주주들의 이익에 보호되면 같이 보호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따로 다룰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How do we ensure that interests of the managers of the company are aligned with those of shareholders? 인 겁니다. 매니저의 그 이익을 쉐어홀더의 이익과 얼라인 시킨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Managers do not pursue their own interests.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니저의 사익 추구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doing as little as possible in return for their remuneration 또는 walking away with the money 등등이 있겠습니다. Social Responsibility Debate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corporate goal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Broadening the corporate goal. 또 다른 하나는 Industrial Democracy죠. 먼저 Broadening the corporate goa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roadening the corporate goal이란 그 기업의 목적을 이제 Social Responsibility까지도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체를, 법인의 실체를 뭐라고 보느냐 하는 그 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 기업이라는 게 단지 법이 의제한 개념이 아니다. It's not a mere fiction of law, but existing in a real sense.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a company should have a conscience which could lead it to assume wider responsibilities to society than merely profit maximization within the law. 즉 사회적으로 실제하는 존재니까 양심이라는 걸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conscience를 가질 수 있고요. 이 conscience는 결국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Industrial Democracy는 Corporate Decision Making, 즉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그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Participation of the Workforce,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참여를 인정하자는 주장입니다.
Corporate Governance 시스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Outsider Arm's Length 시스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Insider Control Oriented 시스템입니다. Outsider Arm's Length 시스템이라는 것은 외부자에 의해 공평성 내지는 공정성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개념이고요. Insider Control Oriented는 내부자가 컨트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utsider Arm's Length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를 보시면요. 주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Large business enterprises are most often traded on the stock market, have sizable shareholder register, and lack a core shareholder capable of exercising inside influence.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이 거래되고 있고요. Sizable shareholder register라고 하니까 주주가 이제 주식이 널리 분산돼서 주주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반면에 lack a core shareholder capable of exercising inside influence. 반면에 Insider Control Oriented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보시면 Stock Market Listings are less common. 그러니까 상장보다는 오히려 그 비상장으로 가는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장을 하는 경우에도 Those companies that have publicly traded shares 그런 경우에도 usually have block holders. 그러니까 소위 block holder라고 불리는 그 지배력 있는 주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 block holder는 single shareholder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cohesive alliance of shares.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몇몇의 주주들이 서로 연대해서 가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들은 owning a sufficiently sizable fraction of voting shares 그러니까 상당한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exercise considerable influence over managemen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매니지먼트를 컨트롤해줄 짱짱한 주주가 있으니까 그 인사이드인 주주의 컨트롤 오리엔티드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각국의 구체적인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ritain and US have an outsider arm's length system of ownership and control.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고르게 널리 분산되어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outsider arm's length system of ownership and control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컨티넨탈 유럽 대륙의 경우에는 insider control oriented corporate governance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most countries having considerably fewer publicly traded companies per capita than Britain and companies traded on the stock market being much more likely to have block holders. 그러니까 그 유럽 대륙의 경우에는 영국에 비해서 그 상장 법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또 그 상장되어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블록 홀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nsider control oriented corporate governance가 더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호주와 캐나다는 이 두 개 카테고리를 혼합해 놓은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Stock market oriented economies, but block holders continue to exercise influence. 그러니까 유럽에 비하면 이제 상장 비율이 높은 거죠. 그 스톡 마켓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 홀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영향력 하에 그 기업이 운영된다는 거죠.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더 컨트롤 오리엔티드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여기도 코어 쉐어홀더가 거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은 다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블록 홀더스 are rare. 그러니까 블록 홀더라고 할 만한 주주가 없는데 그런데 share ownership is characterized by networks of stable shareholders. 그러니까 일본의 쉐어 오너십은 같은 사업 분야의 다른 기업, 주된 채권자, 주요 고객 내지는 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주주 집단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Outsider, Arm's Length Governance와 Insider, Control Oriented Governance 중 어느 쪽이 대세일까요? 과거에는 영미형이 대세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실제로 empirical work를 해본 결과 오히려 소유와 경영유 분리가 예외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 시스템의 구체적인 장치는 일단 기업 내부적인 장치인가 아니면 외부적인 장치인가에 따라서 이제 internal 메커니즘하고 external 메커니즘으로 나뉘어집니다.
인터널 메커니즘이라는 건 기업 내부에서 통제라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주에 의한 통제고요. 예, 전통적으로는 주주의 의결권에 통한 통제 방법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뭐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주에 의한 통제 장치가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에 의한 통제는 특히 그 주식이 널리 분산되어 있는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제도에 그칠 뿐 현실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제도가 이제 사회이사 제도와 그리고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외부에서 통제하는 엑스터널 메커니즘으로는요. 일단 레귤러터리 메커니즘, 즉 규제에 의한 통제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주식시장을 통한 통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식시장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주식 가격을 통해서 경영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시장에서 그 경영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 그러면 이런 점은 주식 가격에 반영될 거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영진은 금융 전문 언론의 비판적 기사 또는 주총과 같은 공식 회의에서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영진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이 수시로 발생하는 주리스딕션에서는 이 주식 가격은 경영진을 길들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영 실적이 나빠서 그렇게 되면은 그 주가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의 주가보다 그 회사 주가는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결국 vulnerable to hostile bid, 적대적 M&A에 그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고요. 만약에 적대적 M&A가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매니지먼트들은 해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결국 주가를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주가를 관리하려면 결국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식 시장 자체가 그 커플스 가버넌스를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이제 경영진이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주가의 등락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가를 높이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주가를 높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주 가치 극대화하고 연결이 되니까 커퍼레이트 가버넌스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